내 배는 비어 있는데 감히 내 앞에서 배를 내밀어. 그럼 안 되지. 우리 공평해야지. 지금 보시는 이 충격적인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의 두 얼굴. 싱크대 배수구의 오물과 정체불명의 독극물로 버무려진 한 맺힌 질투의 레시피. 그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거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남편 박진혁은 만삭도 아닌 아내의 배를 연신 쓰다듬으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2개월, 신혼여행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찾아온 아이는 이들 부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정적은 현관을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진혁의 얼굴에 반가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스쳤죠. 형수 최미진이었습니다. 진혁이 서둘러 문을 열자 양손 가득 성인 남성도 들기 버거울 법한 보냉 가방과 반찬통을 든 미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특유의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입덧으로 고생하는 동서 이수아를 위해 새벽부터 시장을 봐왔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형수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여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수아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미진은 몸을 일으키려는 수아를 기겁하며 만류했습니다. 혼몸도 아닌데 어딜 움직이냐며 자신은 손님이 아니니 편하게 앉아있으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상냥했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그 친절함 이면에 도살인 날카로운 가시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미진은 결혼 5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만 수차례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서 결혼 2달 만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수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진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기폭제였습니다. 미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수아의 얼굴이 아닌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납작한 아랫배에 집요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축하보다는 질투에, 아니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식탁 위는 순식간에 미진이 가져온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1등급 한우 갈비찜부터 자연산 전복죽, 그리고 미진이 가장 공을 들였다는 잉어즙까지. 진혁은 형수님이 친정 엄마보다 낫다며 혀를 내둘렀고 미진은 그런 시동생의 칭찬을 즐기듯 짐짓 수줍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화려한 진수성찬 앞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미진이 가져오는 음식에서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악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그녀가 주고 간 수정과를 마시고 밤새 하열에 가까운 복통을 겪었던 기억이 수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한데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따 남편이랑 먹으면 안 될까요? 수아가 어렵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지만 미진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섭섭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난임병원 원장이 지어준 귀한 약재라며 잉어즙 파우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영 역시 아내의 태도가 예의 없다고 생각했는지 형수의 성의를 봐서라도 한 모금만 마시라는 무언의 압박을 눈빛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망설임 없이 가위로 파우치를 잘라 유리컵에 따랐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꿀렁거리며
컵을 채우자 진한 한약 냄새와 생강향 사이로 이질적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음식에서 나서는 안 될 냄새였습니다. 마치 화장실 청소용 락스 냄새, 혹은 부패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쿰쿰하고 쏘는 듯한 악취였습니다. 자, 쭉 들이켜. 내가 동서 먹는 거 보고 가려고 일부러 기다렸어. 미진이 컵을 수아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바로 위에서는 형수 미진이 웃는 가면을 쓴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서 마셔, 그리고 잘못돼 버려 라고 저주를 퍼붓는 듯 했습니다. 수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컵 안에서 찰랑거리는 검은 액체가 마치 자신과 아이를 삼키려는 늪처럼 느껴졌습니다.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거절할 명분도 용기도 없는 상황. 수아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며 독배와도 같은 잉어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수아는 이 위기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형수의 비릿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이제 막 그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형수 최미진의 방문이 끝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들었습니다. 남편 박진혁은 형수와의 만남이 만족스러웠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아내 이수아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아는 미진이 두고 간 보냉 가방과 식탁 위에 쌓인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는 뱃속의 아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아는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잉어즙을 마시는 척하다가 입덧을 핑계로 화장실에 버리는데 성공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독극물들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말 당직 피로가 몰려온 진혁이 초저녁부터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거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수아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반찬통들의 실루엣이 마치 거대한 비석들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잉어즙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진이 가장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던, 그래서 더욱 의심스러운 그 물건이었습니다. 수아는 박스를 들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변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위로 파우치를 자르는 수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닐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욕실을 울렸습니다. 파우치를 기울이자 끈적하고 검붉은 액체가 변기 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 미진이 있을 때는 미처 맡지 못했던, 혹은 잉어 냄새에 가려져 있던 진짜 악취가 좁은 욕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썩은 물비린내와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가 기묘하게 섞인 화학 약품 냄새였습니다. 수아는 솟구치는 구역질을 틀어막으며 남은 파우치들을 미친 듯이 뜯어 변기에 쏟아부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검은 액체가 변기물을 시커멓게 물들릴 때마다 수아의 공포심도 짙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성이 아니라 살이었습니다. 형수는 이 끔찍한 것을 먹여 기어이 내 아이를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수아는 마지막 파우치까지 모두 비운 뒤 물을 내렸습니다. 콰르르 하는 물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등 뒤에서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긴 목소리,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낮은 음성. 진혁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진혁은 아내가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방으로 나왔다가
욕실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에 이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진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빈 잉어즙 껍질이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통과 아직 변기물에 채 씻겨 내려가지 않아 거무튀튀한 자국이 남은 변기 안쪽이 닿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색이 되어 빈 파우치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진혁이 성큼성큼 다가와 수아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등 뒤에 숨긴 껍질들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비닐 껍질들이 힘없이 타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형수가. 그 몸 약한 형수가 널 위해서, 우리 조카 위해서 지어온 걸. 어떻게 다 마시지도 않고 변기에 버려? 너 진짜 제정신이야? 진혁의 고함이 욕실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은 이미 차가운 타일 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배신감과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것도 임신한 동서를 위해 헌신하는 형수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는 아내가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그랬어. 이거 상한 것 같아. 락스 냄새가 난단 말이야. 수아가 울먹이며 진혁의 팔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에게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자 고귀한 형수의 성의를 모독하는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락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형수가 너 죽으라고 독이라도 탔다는 거야? 피해망상도 정도껏 해. 넌 어떻게 사람 호의를 그렇게 꼬아서 듣니? 우리 형수,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거 몰라? 진혁은 아내의 호소를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잉어즙 껍질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그것이 형수의 찢겨진 마음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진짜 못됐다. 내가 알던 착한 이수아 맞니? 우리 집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수 정성을 똥물 취급해? 당장 내일 날 박는 대로 형수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너 안 보고 살 거야. 진혁은 쾅 소리가 나도록 욕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수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에 갇힌 채 수아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천사표 형수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여자인지. 다음 날 아침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식탁 위. 진혁은 수아가 차려준 아침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서기 전 수아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정 못 먹겠으면 놔둬.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서 형수가 죽어버리는 짓 하지 마.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현관문이 닫히고 수아는 베란다 구석에 숨겨두었던 남은 반찬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이 가져온 김치와 밑반찬들. 저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몰랐습니다. 남편 진혁 또한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발하고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오해는 깊어만 가고 그 틈을 타 악마는 다시 한번 이 집의 초인종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박진혁과 이수아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는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진혁은 아내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업무 중에도 도통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형수 최미진의 그 선한 얼굴과 아내의 도끼 어린 눈빛을 번갈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서 형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성녀였고 아내는 임신 호르몬 탓에 예민해져 시댁의 호의를 곡해하는 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혁은 이대로 가다가는 형제 사이마저 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는 아내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처가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아내의 비뚤어진 성격을 고쳐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진혁은 결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해상도 홈 카메라 2대를 주문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지켜본다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그 작은 기계가 이 가정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배송은 빨랐습니다. 진혁은 수아가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첩보 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하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거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에어컨 위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문제의 발단이 되는 주방과 식탁, 그리고 쓰레기통이 잘 보이는 장식장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자 카메라 렌즈 옆에 붉은 불빛이 아주 작게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의 모든 비밀을 삼켜버릴 준비를 마친 포식자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집안의 풍경은 선명했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제야말로 아내의 이중적인 가면을 벗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때마침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형수 미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의 소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평온하고 다정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내가 시골에서 올라온 배추가 너무 좋아서 겉절이를 좀 담갔거든. 동서가 입덧 때문에 매콤한 걸 찾을 때가 됐잖아. 저번에 가져간 거 다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진혁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내가 그 귀한 잉어즙과 반찬들을 변기통에 쏟아부은 줄도 모르고 또다시 임신한 동서를 챙기려 하는 형수의 마음이 눈물겹도록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진혁은 차마 아내가 음식을 다 버렸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염치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수아가 복받은 줄도 모르고 형수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아유, 별소리를 다 하네. 가족끼리 면목은 무슨. 그런데 내가 지금 근처 지나가는 길이라 문 앞에만 두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네. 진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수아는 검진을 마치고 친정에 들렀다 오겠다고 했으니 집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진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꺼려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형수의 선의를 아내가 또다시 몰래 버리는 것을 막으려면 형수가 직접 냉장고에 넣어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설치한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볼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 수아가 친정에 잠깐 갔어요. 형수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안에 좀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겉절이 맛이 안 변하잖아요. 그래. 그럼 그래야지. 비밀번호 불러봐. 내가 얼른 냉장고에 넣어두고
싱크대 정리라도 좀 해놓고 갈게. 혼몸도 아닌데 설거지 쌓여 있으면 힘들잖아. 끝까지 배려 넘치는 형수의 말에 진혁은 울컥하며 현관 비밀번호 4자리를 불러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진혁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휴대폰을 들어 홈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텅 빈 거실은 고요했지만 곧이어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비프음이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붉은 김치통과 국통을 든 미진이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진혁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형수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미진의 행동이 어딘가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보통 남의 집에 들어오면 집주인을 찾거나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마련인데 미진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집요하고 날카로운지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진혁조차 흠칫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미진은 식탁 위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혁은 이제 그녀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나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묘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거실 장식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아가 매일 아침 태교를 위해 보며 웃음 짓던 뱃속 아이의 초음파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진의 손이 액자로 뻗었습니다. 진혁은 형수가 조카의 사진을 보며 흐뭇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화면을 통해 전해진 장면은 진혁의 사고 회로를 일시 정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진은 액자를 집어들더니 사진 속 태아의 형체를 손톱으로 거칠게 긁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진혁의 귓가에는 유리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진은 긁힌 사진을 보며 픽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액자를 제자리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방금 전 통화할 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살기 어린 눈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국통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진혁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저 카메라가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을 포착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려버렸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악마는 이제 막 춤을 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박진혁의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위태롭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최미진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혹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기묘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공국 냄비와 겉절이 통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서린 국물과 붉은 양념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김치가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미진의 행동은 진혁의 이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한 번 더 둘러보더니 싱크대 개수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걸러지는 거름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간 비우지 않아 거무튀튀한 곰팡이가 피어 있고 물때가 끼어 미끈거리는 그 거름망을
미진은 맨손으로 거리낌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미진은 그 더러운 거름망을 펄펄 끓는 공국 냄비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망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뚝뚝. 부패한 음식물 국물과 정체불명의 오물이 섞인 검은 액체가 맑은 공국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얀 국물 위에 검은 얼룩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미진은 그것도 모자라다는 듯 싱크대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배수구 청소용 칫솔을 집어들었습니다. 솔 사이사이에는 시커먼 물때와 머리카락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칫솔을 국 냄비에 담그고 휘휘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미료를 섞는 요리사처럼 신중하고도 꼼꼼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미진은 이제 겉절이 통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각.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혐오스러운 소리와 함께 미진은 입안 가득 모은 누런 가래침을 붉은 김치 위에 뱉어냈습니다. 끈적한 타액이 배추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김치를 주무르며 가래침이 양념과 잘 섞이도록 버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표정은 희열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온 열등감과 질투,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폭발하는 광기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은 품에서 조그마한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이 뜯겨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병에는 고운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 가루를 곰국과 김치에 나누어 뿌렸습니다.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 한번 더러운 칫솔로 국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향해, 아니 정확히는 그 음식을 먹게 될 동서 수아와 뱃속의 아이를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많이 처먹어.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제야. 근데 어쩌지? 이거 먹으면 애가 버티려나 모르겠네. 주제넘게 누가 먼저 임신하래? 내 배는 텅 비었는데 감히 내가 내 앞에서 배를 내밀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우리 공평해져야지. 미진의 혼잣말은 스마트폰 스피커를 찢을 듯이 날카롭게 진혁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죽어라. 제발 죽어버려. 핏덩이로 쏟아져 나오란 말이야. 미진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악마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뚜껑을 닫고 행주로 반찬 통 주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아하고 상냥한 형수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곳에는 치사량의 독과 악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 진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구토를 쏟아냈습니다. 눈물과 콧범벅이 된 얼굴로 거울을 본 진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 수아가 왜 그토록 음식을 거부했는지, 왜 매번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아내는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음식들이 자신과 아이를 죽이려는 살인 흉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악마의 소나기로 등을 떠민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공범이었습니다. 진혁은 차가운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냈지만 형수가 뱉어낸 가래침의 잔상과 그 끔찍한 저주의 말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분노로 인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형수의 집으로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는 그의 손가락 끝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습니다. 진혁은 이 끔찍한 증거를 형수가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수아가 흘렸던 피눈물을 형수 최미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갚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이제 남편의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박진혁이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위태롭고 다급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목격했던 형수 최미진의 기괴한 웃음소리와 공국 냄비 위로 떨어지던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출 때마다 진혁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오만이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아내 이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하게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수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사이 집에 돌아와 형수가 놓고 간 음식을 입에 대기라도 했을까봐 진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형수의 그 악의적인 행동은 장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이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였습니다. 진혁은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 페달을 밟으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끄러져 2번이나 오류가 난 끝에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아야. 그의 비명 같은 외침에 안방에서 나오던 수아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손에는 다행히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미진이 두고 간 곰국과 겉절이 통이 덩그러니 놓여 마치 시한폭탄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수아가 다가와 진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본 수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무슨... 진혁은 아내의 말을 막고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역하다고 호소하던 아내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오히려 면박을 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수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죽일 뻔했어. 진혁의 뜨거운 눈물이 수아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수아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그 외로운 싸움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말입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영상을 수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차마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돌린 진혁과 달리 수아는 화면 속 미진의 만행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러운 칫솔로 국을 젓고 가래침을 뱉고 알 수 없는 약 가루를 타는 형수의 모습, 그리고 죽어라며 저주를 퍼붓는 음성까지. 수아의 얼굴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체념에 가까운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진혁의 물음에 수아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피를 토하듯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사실 알리기 전부터 형님이 주는 음식은 이상했어. 3개월 전인가 형님이 직접 담갔다며 준 매실청 기억나? 그거 마시고 나 그날 밤 응급실 갈 뻔했어.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당신 깰까봐 혼자 진통제 먹고 참았어. 그때 화장실에서 토사물에서 락스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끙끙 앓던 날 단순히 체한 줄만 알고 소화제 하나 던져주고 잤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수가 그랬다고, 이상하다고 말했어야지. 말하면 당신이 믿어줬을까? 우리 형수님은 천사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당신한테 증거도 없이 말하면 나만 이상한 여자 취급받았을 거잖아. 형제 사이 이간질하는 못된 며느리 될까봐. 그래서 무서웠어. 수아의 고백은 진혁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후벼 팠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시댁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며 그 독극물들을 버려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진혁은 CCTV까지 설치하며 아내를 감시하려 했으니 이보다 더 잔인한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하얀 가루, 아마 유산 유도제일 거야. 형님이 다니는 불법 사이트 같은 게 있나 봐. 지난번에 내 노트북 빌려갔을 때 검색 기록에 남아있던 걸 본 적이 있어. 설마 했는데 진짜로 내 음식에 넣을 줄은 몰랐어. 수아의 시선이 식탁 위 공국 냄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음식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진의 추악한 민낯이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진혁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의 유약함은 사라지고 서늘한 분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비닐장갑을 끼고 미진이 가져온 반찬통들을 조심스럽게 밀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백에 2중, 3중으로 담아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국과수나 경찰서로 보내질 증거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참아. 형수라는 여자, 아니, 그 악마 같은 년.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야. 형이랑 이혼시키고 감옥에 쳐넣을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아기 건드린 데가 피눈물 흘리면서 치르게 해줄게. 진혁이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수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당장 형수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화풀이로 끝낼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웃고 있을 미진에게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를 선물해야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연극은 형수가 쓴 가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박진혁과 이수아 부부의 집안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을 채우고 있던 것이 불신과 공포, 그리고 억울함의 눈물이었다면 지금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은 차갑게 식은 분노와 복수를 향한 서늘한 결이었습니다. 진혁은 냉동실 깊숙한 곳에 밀봉해 둔 형수 최미진의 독극물 반찬을 응시하다가 굳게 담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형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그의 목에 굵은 핏대가 솟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어머니 칠순 잔치야. 온 가족이랑 친척들까지 다 모이는 날이지. 형수는 그날 주인공인 척, 세상에서 제일 요성 지극한 며느리인 척 온갖 가식을 다 떨겠지. 바로 그날이야. 그 여자의 가면을 벗기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날은. 진혁의 말에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며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우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아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미진에게 보낼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형님, 보내주신 공국이랑 겉절이 정말 잘 먹었어요. 입덧 때문에 힘들었는데 형님 정성 덕분인지 밥을 2공기나 비웠네요. 속도 편안하고 아기도 뱃속에서 힘차게 노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수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입가에는 비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공은 미진에게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저주가 담긴 음식을 먹고도 멀쩡하다는, 아니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동서의 연락을 받은 악녀의 심정이 어떠할지는 불보다 뻔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수아의 문자를 확인한 미진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던져진 휴대폰을 노려보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밥을 2공기나 먹었다고? 속이 편해? 말도 안 돼. 내가 거기에 뭘 넣었는데? 배수구 썩은 물에 락스가루까지 탔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어? 인연이 무슨 철이라도 씹어먹는 괴물이야? 미진의 불안은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조바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아의 불룩한 배와 행복하게 웃고 있을 시동생 부부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은 갖지 못한 그 행복을 굴러들어온 동서가 너무나 쉽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진은 흔들리는 동공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름 모를 갈색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보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금단의 약물이었습니다. 그래, 양이 부족했나 보지?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 주말 어머님 생신상에 올릴 음식에다가는 아주 확실하게 끝을 내주마. 미진의 중얼거림은 섬뜩한 주문처럼 어두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진혁은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상대로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스마트폰의 홈 카메라 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리릭 익숙한 도어록 해제 소리와 함께 미진이 또다시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짐이 간소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 하나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 이어폰을 꽂은 진혁은 싸늘한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난번처럼 구토를 하거나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관처럼 냉철하게 형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할 뿐이었습니다. 화면 속 미진은 거실로 들어와 주위를 살피더니 식탁 위에 보온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어제 꺼냈던 그 갈색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진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것으로 보아 따뜻한 차나 보약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스포이트로 갈색 액체를 빨아들이더니 보온병 안에 3방울, 아니 4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액체가 섞이도록 병을 흔드는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를 넘어선 사리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이건 특제 대추차야. 이번엔 진짜야. 이거 마시면 우리 조카는 핏물로 쏟아질 거고 너도 평생 아이 못 낳는 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미진이 속삭이는 저주의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에 담긴 사과와 배에도 주사기 바늘을 꽂아 정체불명의 액체를 주입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진혁은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며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증거이. 이것으로 미진을 지옥으로 보낼 급행열차 티켓은 완벽하게 발권되었습니다. 미진이 현관을 빠져나가자마자 진혁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형수 다녀갔어. 식탁 위에 있는 보온병이랑 과일, 절대 손도 대지 말고 그대로 둬. 내가 가서 바로 수거할 거야. 그리고 형수한테 전화해서 너무 고맙다고 주말에 뵙겠다고 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로 수아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어. 걱정 마. 나도 이제 준비됐어.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릴 예정인 본가. 그곳은 온 가족의 축복이 가득한 장소가 아닌 한 악녀의 파멸을 위한 거대한 단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진혁과 수아는 그날을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정하고 행복한 부부의 연기를 완벽하게 리허설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칼날은 형수 최미진의 목을 겨누며 가장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결전날인 주말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을 맞아 본가 거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초대된 성대한 자리였기에 집안 곳곳은 화려한 장식과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시어머니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맏며느리 최미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준비했다는 갈비찜, 잡채, 전 등을 끊임없이 나르며 모인 사람들에게 역시 맏며느리가 최고다, 효부가 따로 없다는 칭찬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자신이 이 집안의 중심이라는 오만함과 우월감이 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혁과 이수아 부부가 도착했을 때 미진은 보란듯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서, 몸도 무거운데 뭐하러 일찍 왔어. 내가 다 해놨으니까 손 까딱하지 말고 앉아있어. 아, 내가 어제 말한 그 특제 보약 챙겨왔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마셔. 어르신들이 동서 건강한 모습 보고 싶어 하셔. 미진은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며 부엌 한편에 따로 챙겨둔 보온병과 탕약을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혁이 CCTV로 목격했던 배수구물과 정체불명의 약물이 섞인 그 독극물이었습니다. 수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진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진혁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아 안심시키며 한쪽 구석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약은 이따가 먹고 이것부터 보시죠. 어머니 칠순을 맞아서
저희 부부가 특별히 준비한 감사 영상이 있거든요. 형수님이 고생하신 모습들도 담았으니까 다 같이 봐주세요. 진혁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스크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진 역시 자신의 노고를 치하하는 영상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시어머니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얀 스크린에 집중된 순간 진혁은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치지지직. 경쾌한 생일 축하 노래 대신 거친 노이즈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기도 전에 화면에는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진혁과 수아의 신혼집 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미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머, 반찬 챙겨주러 갔나 봐라며 훈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공포로 뒤바뀌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미진이 공국 냄비 뚜껑을 열고 싱크대 거름망을 맨손으로 쥐어짜 오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자 자중에서는 헉 하는 헛바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그녀가 더러운 칫솔로 국을 휘젓고 입안 가득 모은 가래침을 카악, 퇴 하고 뱉어내는 장면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거실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하얀 가루와 갈색 약병의 액체를 음식에 타며 중얼거리는 저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죽어라. 제발 죽어버려. 핏덩이로 쏟아져 나오란 말이야. 내 배는 비었는데 감히 내가? 악마의 주문 같은 독설이 끝나자 미진이 과일에 주사기를 꽂는 장면까지 파노라마처럼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잔칫집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모든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후 화면이 꺼지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천하의 몹쓸 년이. 자신의 손주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그대로 혼절하여 뒤로 넘어갔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남편 진우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스크린과 아내를 번갈아 보다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미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내 동생 집에서 내 조카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우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미진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미진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미진은 산발이 된 머리로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니야. 오해야. 그거 영양제야. 그냥 질투가 나서 너무 부러워서 장난 좀 친 거야. 진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고. 미진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어 소름을 자아냈습니다. 진혁은 그런 형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그녀가 들고 왔던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시커먼 액체가 거실 카펫을 적시며 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풍겼습니다. 장난? 이게 장난입니까? 형수님, 여기 든 거 국과수에 넘길 겁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특수상해 미수의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겁니다. 당신이 수아한테 먹이려던 게 뭔지
법정에서 똑똑히 설명하세요. 진혁의 서슬 퍼런 일갈에 미진은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 천사 같은 형수라는 가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깨어난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어 미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잔치 음식들은 엎어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버텨내고 드디어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악마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생일 잔치는 악녀의 처형식이 되어버렸고 미진이 쌓아 올린 위선의 탑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 잔치가 파국으로 막을 내린 그날 밤, 본가의 화려했던 거실은 마치 폭격 맞은 폐허처럼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엉망이 된 음식들과 깨진 그릇 파편들은 그날의 비극을 증명하듯 널브러져 있었고 최미진이 끌려나간 자리에는 그녀가 남긴 아기의 잔재만이 비릿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박진혁은 형수였던 여자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연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억울하다. 동서가 얄미워서 장난 좀 친 거다라고 악을 썼지만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은 그 변명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차갑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혁이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던 독극물 반찬과 사건 당일 미진이 들고 왔던 보온병 속의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진이 음식에 섞은 하얀 가루와 갈색 액체에서는 다량의 유산 유도제 성분과 함께 인체에 치명적인 복통과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싱크대에 거름망을 짜넣은 국물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각종 세균이 기준치의 수천 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나 질투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하고 계획적인 살인 미수 행위였습니다. 미진은 조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습니다. 5년간 이어진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이 그녀의 변호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진혁이 제출한 CCTV 영상은 그녀의 주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상 속 미진은 우울증 환자라기보다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희열을 느끼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어라며 저주를 퍼붓는 음성은 그녀의 살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진은 특수상해 미수 및 재물손괴,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그녀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안전이 매장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형 박진우는 사건 직후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아끼던 애처가였던 만큼 그가 느낀 배신감과 동생 부부에 대한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미진을 찾아가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저주였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충격으로 한동안 몸져 누웠으나
기력을 회복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 이수아를 찾아와 눈물로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맏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서 괴물을 키웠다며 가슴을 치는 시어머니를 수아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라는 약이 그들의 상처를 서서히 아물게 할 것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수아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늦은 저녁, 진혁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역국 냄새와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가 집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과거 형수가 가져오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공포에 떨었던 이 공간은 이제 남편의 사랑이 담긴 안전하고 건강한 냄새로 정화되었습니다. 여보, 간 좀 봐줄래? 진혁이 호호 불어 건넨 국물 한 숟가락을 수아가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수아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다. 우리 튼튼이도 아빠 요리가 제일 좋은가 봐. 발로 뻥 차네. 수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자 진혁도 다가와 아내의 배에 귀를 대었습니다. 콩닥거리는 태동 소리는 그들이 지켜낸 생명의 증거이자 승리의 북소리였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랑 우리 아기 내가 지킬 수 있어서. 진혁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만약 그때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아내의 호소를 끝까지 무시했더라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악몽은 이제 현실이 아닌 과거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진혁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달간 형수의 저주와 독극물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준 아이와 아내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수아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 식구가 된 진혁과 수아의 식탁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공포가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화려한 반찬은 아닐지라도 믿을 수 있는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소박한 집밥.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악마가 떠난 자리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밥상 머리에서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